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33쪽 보실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전세권에 대한 개념 봤었는데,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이제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특성으로 갖는 게 네 가지였는데, 부종성, 그리고 이제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 네 가지 봤고요. 그 전세권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뭐라고 했냐면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전세금이라는 건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조심하실 점은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인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하면 전세권은 성립이 된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고요. 자, 오늘은 오른쪽에 233쪽에 이제 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312조 제1항.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러니까 소위 최장 기간 제한이 있어요. 1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그 외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그러니까 요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세권은 반대로 1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해둔 거죠. 이 항에 보시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자, 이 항은 최단기 제한이에요. 1년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첫 단어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전세권은 토지 건물에 다 설정될 수 있는데 최단 기간 1년 제한은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돼요. 그러면 토지 전세권은 6개월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을 하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1항의 최장기 10년 제한은 토지, 건물 다 적용되는 거고요. 2항의 최단 기간 1년은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3항은 뭐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해도 10년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4항을 보세요. 4항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별말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별말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뭐래요? 조건. 동일한 조건이요.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 밑에 313조를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지금 규정은 이 얘기예요. 갑이 을하고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세권의 기간이 여기서 만료가 되는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요 기간 사이에 이 설정자가 조건을 바꾸자 또는 뭐 나는 연장해 줄 생각 없어 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전세권과 그러니까 이전에 맺은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항상 유의하실 점은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지 기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지문으로 틀리게 나오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뭐만 동일한 거예요? 조건. 그럼 기간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각 당사자는 그러니까 설정자와 전세권자 누구라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소멸을 통고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이 있으면 소멸하냐면 6개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소멸을 통고해도 도달되고 6개월.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소유자랑 차등을 두지 않고 이렇게 6개월씩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정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되어지는 것이 당사자가 의사 합의를 본 거예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법이 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갱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갱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갱신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건데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법률이 정하는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는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 오해했어요? 틀려요.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언제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할 때. 처분할 때 등기하는 것이지 대항 요건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여기 이제 임대차 가면 똑같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임대차 가면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이제 임차인으로 나오겠죠. 임대차에서는 기간의 차등이 있어요.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6개월이 있으면 소멸하는데 임차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돼요. 이게 이제 민법상의 임대차.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둘 다 기간이 똑같아요. 얘도 만만치 않게 힘이 세대니까. 근데 임차권은 누가 확인한 약자라 그랬어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약자니까 임대인이 끝내자고 하면 6개월 있다가 소멸하지만 임차인이 끝내자고 하면 얼마 지나면 소멸하냐면 1개월이에요. 물론 이제 주택이나 상가는 별도로 나중에 따로 볼 거고 일단 민법에서만 봐두세요. 민법의 전세권은 둘 다 6개월. 민법상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근데 이 사항도요. 첫 단어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러면 법정갱신도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되는 게 지금 두 가지 나왔어요. 뭐하고 뭐였냐면 니은의 최단기 제한. 최단기 제한의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의 법정갱신도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넷째 줄에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등기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강조했던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뭐 이건 특별한 거 없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을 옛날 소유자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괄호 1번에 다섯째 줄, 끝에서 넷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가운데 구소유자는 찾으셨어요? 괄호 1번 끝에서 넷째 줄 가운데 구소유자. 그러니까 전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면 새로운 소유자가 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인데 뭐 용익물권이니까 1번에 사용 수익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렇다고 막 쓰면 안 되고 둘째 줄에 전세권자가 용도에 위반한 사용을 하면 소멸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에 좇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은 명문으로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냐면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뭘 청구할 수 없다고 했냐면 필요비 청구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 전세권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점적 용익물권자죠. 유지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임대차 가면 수선 유지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나와요? 임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임대차는 임대인이 수선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임차인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이니까 3번에 보시면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매가 실행되면 자기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오른쪽에 전세권의 처분 나오는데 306조를 보세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나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단서조항이에요.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맨 위에 박스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비교가 돼야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상권이 있었죠. 그럼 지상권의 경우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양도 못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지상권은 양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요.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는데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전세권은 양도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얘도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하지 않기로 금지 특약을 하면 이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금지 특약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보세요. 첫째 줄부터 볼게요. 가운데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 물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유롭게 해요. 근데 뭐 할 수 있냐면 설정 행위로 처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등기하면 대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상권의 양도성이 절대적이라는 점과 비교가 된다. 임차권은 양도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얻어야 돼요. 임차권은.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동의 필요 없어요. 그게 원칙인데 만약에 소유자랑 계약하면서 양도하면 안 된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을 양도한다. 전세권의 처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뭐 제일 기본적으로 양도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전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을이 병에게 이 전세권을 양도했다. 그럼 전세권을 양도했다라는 것은 을이 병한테 전세권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전세권자로서 남는 거예요? 얘는 빠지는 거예요? 얘는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을 양수한 병은 나중에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을에게 해요? 갑에게 하는 거예요? 갑에게 하는 거예요. 얘는 빠져나가는 거고 병은 을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떠안아서 이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세권의 양도인데 조문을 한번 볼게요. 전세권 양수인은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병이겠죠. 병은 설정자는 누구예요? 소유자죠. 갑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 여기서 을인데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양도라는 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게 양도가 돼요. 근데 전전세는 좀 다른 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세권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병에게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전전세예요. 그럼 전전세가 설정되었다라고 하면 이 전세권자는 이 법률 관계에서 빠져요?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전세가 있어야 전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전전세금 달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양도되면 병과 갑의 법률 관계가 되는 거지만 전전세가 되면 병과 을의 관계지 병이랑 갑하고는 아무런 법률 관계도 없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게 양도고 전전세는 자기 전세권을 바탕으로 다시 설정하는 게 전전세가 되죠. 그런데 이 전전세라는 건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전전세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되면 전전세만 남아요? 함께 소멸해요? 당연히 함께 소멸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5년. 전전세가 6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전전세는 당연히 전세권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간이 끝났는데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안 주면
전전세권자가 얘도 담보권자잖아요.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붙일 수 있죠. 내 전전세금 우선 변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전세권자가 전전세금 안 준다고 전전세권자가 바로 경매를 실행하면 누가 어이가 없을까요? 내 건물인데 얘가 전전세금 안 준다고 내 건물을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경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최소한 경매 들어갈 수 있으려면 갑도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간이 만료됐어야 돼요. 얘도 전세금 지급하지 않았고 기간이 끝났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전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즉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즉시는 안 되고 최소한 뭐가 끝나야 돼요? 원전세가 끝나고 갑도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죠. 그때 경매가 실행되면 얘도 억울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부정차별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효과가 나오죠. A번에 보면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A번은 당연한 거죠. 전전세가 설정됐다고 전세권이 소멸될 리는 없는 것이고 B번 그런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C번 책임의 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을 한번 볼게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을이 병한테 전전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전세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을이 전세권자로 남아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전전세가 설정되는 바람에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라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지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전전세하거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을 전전세 설정해 주거나 임대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자유로운 권리가 있었던 을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고요? 소유자에게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책임을 가중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넷째 줄에 보세요. 넷째 줄에 먼저 만료하더라도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전전세권자는 경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전세금 못 받았다고 바로 경매할 수는 없고 최소한 전세권이 끝났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나오는데 소멸 사유야 멸실, 기간 만료, 소멸 통고 등등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소멸의 효과가 나와요. 자, 전세권이 소멸되었다. 그러면 소유자는 뭐 빼줘야 돼요? 전세금 빼줘야 되고 그리고 전세권자는 뭘 해줘야 되냐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줘야죠. 자, 조문 볼게요. 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죠. 갑이 을하고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됩니다. 둘은 어떻게 이행을 하라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동시 이행 관계예요. 이거 이제 우리 계약법 가면 공부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요. 그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줘야 돼요. 요거는 당연히 이행을 할 때 누구 먼저 이행하라고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이행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시행의 관계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요 잔대금을 언제 주기로 했냐면 12월 15일 날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잔대금을 12월 15일 날 주기로 했는데 을이 대금을 안 줍니다.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갑은 을에게 원칙적으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12월 15일 날 대금을 왜 안 줬나 봤더니 갑도 을에게 등기 제공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될까요?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날짜에 이행을 안 하면 이행이 지체된 것이니까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둘의 관계가 만약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행 지체 책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시이행의 항변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세권의 기간이 끝났는데 갑이 을한테 야 기간 끝났으니까 그거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 줘라고 했는데 갑이 전세금을 안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을은 먼저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거절했다 하더라도 이 을은 이행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시이행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 계약법 가면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법률로서 동시이행 관계를 정해놨고 318조 보세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받으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고 그럼 경매하면 자기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에 우선 변제권에서 두 가지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기억해 보시면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 밑에 니은에 보면 후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저당권. 이게 무슨 관계냐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가 이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 경매가 실행된 거예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 그럼 얘가 경매를 실행하면 그 밑에 있는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경매로 소멸될까요? 소멸돼요. 누가 더 위에 있으니까? 저당권이 위에 있으니까 그 후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멸되어지고 1순위로 누가 돈을 받아가겠어요? A가 받겠죠. 저당권자. 2순위로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배당금 남는 거 있으면 자기 전세금을 받고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A가 전세권자고요. B가 저당권자예요. 이번에는 이제 전세권이 선순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이 되었다면 저당권 위에 있는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하겠죠.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면 누가 더 우선하냐면 빠른 물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가 실행되면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나 존속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원칙은 존속하는데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 소멸되냐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이때는 소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실행되니까 원래는 존속하는 건데 이 전세권자가 경매 법원에다가 내 전세금 빼줘라고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겠어요? 얘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존속이지 언제나 존속은 아니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이해되시죠? 네, 별로 안 어려워요. 나온 김에 좀 더 볼게요. 3번의 C가 저당권자예요. 이 C라는 저당권자가요, 경매를 실행합니다. 얘가 경매를 실행하면 요 비전세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한다고 써놨죠? 소멸하게 돼요. 소멸. 그러니까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얘가 얘 위에 있으니까 얘는 존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경매가 실행되면 누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A예요. A.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가장 빠른 저당권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 밑으로 있는 것들은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소위 나중에 뭐 집행법 같은 거 공부하시면 얘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뭐 D라는 사람이 가압류했고요. 뭐 E라는 사람이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했고 F가 저당권자로 들어와 있고 막 줄줄줄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누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경매를 실행하면 어디서부터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제일 빠른 저당권이 기준하는 거예요. 기준. 얘가 기준하면 이 기준하고 다 같이 쫙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편한 거예요.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가장 빠른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게 말소 기준이 되어서 얘부터 다 같이 다 소멸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을 임대차 합니다. 그럼 주택을 임대차 하면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택에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이에요.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에 좀 들어가 살려고 어떤 아파트 등기부를 봤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저당권 등기, 근저당 등기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집에 제가 만약에 임대차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뭘 각오해야 돼요? 나중에 경매 실행되면 보증금을 꼭 날린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는 인정이 돼요. 근데 경매가 실행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A가 저당권 1억. 제가 임차를 들어가요. 그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했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요 임차인도 뭐가 생기냐면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1억 보증금이면 경매가 실행되면 1억이면 또 서울시 소액이니까 뭐 2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아요? 경매가 실행되면. 내가 1순위. 2순위로 B가 2억 보증금 받는 거야. 그런데 경매가 실행되면 이 B라는 사람은 경락인에게 나 더 살 거야 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말소 기준이 누구예요? 제일 빠른 저당권이니까 얘는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집에 임대차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아파트가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등기부 봤더니 저당이 하나 잡혀 있어요. 그러면 뭐는 각오해야 돼요.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니까. 그러면 경매가 실행돼도 안 나가려면 등기부 봤을 때 저당권 이런 게 없었어야 돼요. 깨끗한 집에 들어가면 경매가 실행돼도 나는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물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당권 안 달려 있는 게 흔하지도 않아요.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면 대부분 뭐 담보대출 받고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 근저당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쫓겨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경매가 실행되면. 그러면 경매가 실행될 때 나갈 걸 각오하더라도 보증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경매가 되면 한 2억 할 것 같아요. 경매가가. 근데 선순위 1억 있는데 2억 보증금 들고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계산해서 맞춰서 들어가면 뭐 큰 피해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예전에 한때 막 유행했던 건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경매도 전세금 못 받는 거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깡통 전세 같은 게 막 나왔던 거였죠. 그런 거예요. 요거는 뭐 뒤로 가서도 계속 나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일 빠른 저당권 밑에 있는 건 무조건 소멸이다. 그러니까 요 사례가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질문 들어와요. 아니 얘가 경매했는데 왜 얘 남아? 그렇죠? 얘 때문에요. 제일 빠른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다음 페이지. 자, 일부 전세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그 뭐라고 되냐면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어도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일단 독립한 물건에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에도 가능해요. 일부에도 가능하죠. 용익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일부분에 갑이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얘가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갑은 경매 시에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는데 이 갑이 전부를 자기가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꿔서 계속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목적물 전세로부터 전세금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 못 받았다고 이거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자,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 한 칸만, 저희 아파트가 있는데요. 방 한 칸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 한 칸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도 가능한 거고.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방 한 칸 빌려 쓰는 경우 많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집을 다 빌려 쓰면 독채 전세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옛날 사람 같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 한두 칸 빌려 쓰는 게 더 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빌려 쓰는 거니까. 근데 저당을 잡힐 때 은행이 방 한 칸만 저당 잡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은 가능하지만 일부 저당권은 없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이 목적물 전부에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봤더니 A가 저당권, 그리고 이제 갑이 일부 전세권이에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됩니다. 경매가 실행되면 당연히 저당권자가 돈 못 받아서 이 건물 전부를 경매하는 거예요. 그럼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아요? A죠. 2순위로 갑이에요. 그러면 이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어디로부터 받는 거냐면 전세 목적물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받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아요. 근데 이 갑이 자기 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요 일부 전세권자가 내 전세금을 안 줘? 네 건물 다 경매해버린다. 이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남이 경매를 실행하면, 남이 전부를 경매 실행하면 자기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건 가능한데 자기가 스스로 목적물 전부를 경매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316조 원상회복 의무. 남의 거 썼으니까 원상회복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권이니까 매수 청구면 지상물 매수겠어요? 부속물 매수겠어요? 기본적으로. 부속물. 그러니까 건물을 빌렸다면 부속물 매수였고 토지를 빌렸다면 지상물 매수죠. 근데 역시 전세권자가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라고 하면 소유자 피곤하니까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거나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돼요. 두 가지 경우. 2항을 볼게요.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의, 자, 뭘 얻었어요? 동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뭐 한 겁니까? 매수. 그래서 첫째 줄 가운데 동의, 셋째 줄에 매수. 이런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필요비 청구는 안 된다고 했고 뭐만 된다고 했어요? 유익비 청구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몇 개 있었냐면 3개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런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없고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공부하는데 그 밑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봤던 게 다시 나오죠. 부종성. 한 장 넘기면
수반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근데 물상대위는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다만 담보물권 중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보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예가 이거예요. 갑이 을에게 시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시계를 맡겼는데 그럼 을은 수리비를 받아야 돼요. 수리대금 채권이죠. 근데 갑이 시계 수리비는 안 주고 아저씨 내가 수리비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먼저 시계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을은 수리비 안 주면 당신 시계 못 준다라고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권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이 동산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줍니다. 임대차. 그런데 임차인이 이 목적물에 비용을 투여했겠죠. 이때 비용이라는 건 필요비일 수도 있고 유익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건 원래 누가 써야 되는 거야? 임대인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썼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주세요라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져요. 근데 이 임대인이요. 임대차 끝났으니까 비용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목적물 돌려줘라고 하면 임차인은 비용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줘라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또 갑이 을하고 도급계약을 해요. 도급계약. 그러니까 도급계약이라는 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공사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갑이 을과 도급계약을 해서 얘를 그럼 도급인이라고 부르고요.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수급인이라고 해요. 그럼 수급인이 건물에 공사를 했다. 그럼 공사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대금은 안 주고 내 건물 돌려달라고 하면 을은 공사대금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줘라고 인도를 거절한다.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유치권이 어떤 건지 이제 대충 감은 오시죠. 그럼 근데 유치권은요. 돈 받을 게 있을 때 목적물을 잡고 유치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아무 물건이나 막 잡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얘가 시계를 잡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 이 수리비와 시계는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계를 고친 거니까 수리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비용을 투여했기 때문에 이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이 건물에 공사대금을 썼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그걸 줄여서 유치권은 반드시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결련성. 그러니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반드시 상관성이 있어야지 아무 물건이나 잡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수리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시계 주세요라고 했더니 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갑이요. 더 좋은 더 비싼 노트북을 한 대 가지고 왔어요. 을한테 아저씨 이 노트북이 훨씬 비싼 건데 내가 오늘 시험 보러 가니까 시계가 필요해. 이거 받으시고 돌려줘. 그러니까 을이 에이 좋아 한번 봐주지 이러면서 시계는 돌려주고 노트북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을은 이 노트북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리비는 뭘 고친 거예요? 시계. 시계랑 결련성 있는 거지 이 노트북하고는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물론 이 경우에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지만 새로운 담보물권이 하나 더 생기긴 해요. 그게 뭘까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동산을 인도받는 거. 전당포 얘기했던 거. 질권. 질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유치권이 존속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은 반드시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교재 한번 볼게요. 일단 241쪽 맨 위에 이번에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그 세트 줄에 한번 보세요.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담보 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요, 약정 담보가 아니라 뭐냐면 법정 담보예요. 법정 담보. 저당권은 약정 담보예요, 법정 담보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어지는 담보 물권이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죠. 그건 약정 담보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유치권이 만들어지는 건 갑이 을한테 아저씨 내가 수리비 안 가져오면 아저씨는 유치권자 하시는 거예요. 을은 좋아. 이렇게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얘는 그냥 유치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약정 담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그렇죠? 중개사법 시간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모르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 할 때 유치권 설정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개를 하려면 이렇게 계약하는데 개입을 하는 게 중개잖아요. 근데 유치권이 설정되는 건 약정이에요, 법정이에요? 법정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이 설정될 때는 중개라는 게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하는데 중개가 개입되나요? 아니,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상속 같은 거, 그죠?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민법이나 잘 가르치지. 예.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법정 담보,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고. 그럼 질권은 약정 담보겠어요? 법정 담보예요? 질권.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하면 약정이고 계약 없으면 법정이에요. 계약을 해야 하네요. 질권 설정할 때. 합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 요 5만 원 빌려주시면서 제 시계 어떨까요? 안 돼. 그러면 이 목걸이 어떨까? 이렇게 합의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다 뭐냐면 약정인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바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유치권은 이 요건들이 당연히 어디에 다 나와 있겠어요? 법에. 법을 볼게요. 320조입니다. 제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이 법에 다 나와요. 일단 누구 거여야 돼요? 타인. 자기 건 안 돼요. 물건이라는 건 동산, 부동산 다 들어가죠. 그럼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뭐 하냐면 점유.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해야 해요? 간접 점유도 돼요? 상관없다고 했어요?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 얘는 줄여서 이제 목적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련성.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고 유치권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점유자 회복자 관계할 때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203조에 1항의 필요비, 2항의 유익비를 규정하고 3항에서 전항의 경우, 그러니까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때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유치권은 행사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왜 없다고 했냐면 법원이 유익비를 늦게 주도록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 거잖아요. 그럼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미도래? 미도래. 그러면 유치권은 행사될 수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책 보면 아마 표시되어 있고 그럴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기억 안 나시고. 기억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뭐 시작인데요. 312일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여유 있게. 자,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적법 점유자가 행사하는 거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옆집에서 시계를 하나 훔쳐왔어요. 근데 훔친 시계가 고장이 나서 10만 원을 들여 수리했습니다. 근데 시계 주인한테 걸렸어요. 야, 시계 주인이 시계 내놔 이럽니다. 그러면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줘야 돼요? 줘야죠. 왜요? 그렇지. 여기 뭐라고 해요?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니까. 그렇죠? 불법 행위. 그러면 이 경우에 시계는 일단 풀어드려야 되고 1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채권은 있는 거야. 그럼 원래 수리비가 수리비 채권이고 시계에 들어간 거니까 원래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의뢰하는 사람이 시계 수리비 받을 게 있으니까 이 유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는 왜 못하는 거냐면 그 행위가 불법 행위,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 점유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자, 이제 괄호 1번 볼게요.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들어가고, 그리고 첫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등기하지 않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상 등기되지 않는 권리예요. 유치권은 등기 안 된다는 점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건은 절대 안 돼요. 꼭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지만 자기 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2번에 결련 관계가 나오죠. 그 동그라미 1번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한 장 넘겨보시면 박스 밑에 2번이 있잖아요. 2번은 안 보시는 거야. 2번은 보실 필요 없는 거고 1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뭐라고 되냐면, 예를 들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러니까 임차인이 필요비를 썼다, 유익비를 썼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자,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목적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 채권. 공사대금이죠. 목적물에 투여된 거니까.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박스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많이 나오는 건 1, 2, 3번이에요. 1번의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은 목적물과 결련성 없고요. 2번은 뭐냐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3번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그래서 1번의 권리금, 보증금, 2번의 권리금, 3번의 매매대금. 이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이 안 되고요. 4번도 마찬가지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좀 우리 건물은 부속물 매수고 토지는 지상물 매수죠. 요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왜 안 될까? 보증금도 어차피 임대차 목적물에 투여된 거니까 보증금도 유치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 보증금은 그런 거 아니다.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담보하기 위해 받아둔 돈이지 목적물하고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상당수의 학자가 보증금도 결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보증금도 결련성 있을 것 같은데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꼭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학계에 진출할 게 아니라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상으로는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설은 언제나 대립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학설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판례니까 지문으로 보증금, 권리금 뜨면 바로 유치권 안 돼라고 하셔야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매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대금이라는 것은 목적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매매 계약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같은 거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요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핵심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 다음 달 되면 또 까먹으면 또 하고 이게 한 두 바퀴만 돌면 이거는 안 잊어버리게 돼요. 하도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그다음에 뭐라고요? 매매대금. 요게 핵심이었죠. 유치권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아까 손해배상이 어디에서 나오면 된다고 했냐면 목적물로부터 나오면 돼요. 근데 이건 목적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의무 위반이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관련되는 게. 옆집에 말이 뛰쳐나와가지고요. 제 밭을 막 밟아가지고 작물을 죽게 하고 작물을 막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을 잡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말. 그럼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목적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말 잡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은 누구의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물 자체에서 나왔다면 그때는 유치권 행사가 돼요. 이 말판례요. 말판례에서는 가능하고. 예.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2번은 보실 필요 없고 2번은 마지막에 여름에 심화과정 가서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밑에 이제 반가로 2번 나오는데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 관계. 조심하셔야 되는데 판례는 채권과의 결련성이 요구되는 건 목적물이며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채권은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치권에서 중요하게 결련성 계속 얘기하는데 이 결련성이라는 건 채권하고요. 목적물하고의 결련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지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하고의 상관성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채권은 점유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도 되고요. 점유하고 있던 도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건하고만 결련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의미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갑이 양복을 한 벌 세탁소에 세탁을 해달래요. 그럼 세탁업자가 세탁비 10,000원을 받을 게 생겼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와서 세탁비는 안 가져오고 아저씨 나 오늘 양복 필요해. 이거 일단 돌려줘요. 내가 세탁비는 시간 나면 갖다 드릴게요. 을은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야 세탁비 안 주면 네 양복 못 줘 라고 인도를 거절한다. 이게 바로 이제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 5월 1일자로 세탁비 10,000원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제 갑이 나중에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복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정말 입어야 되는데 아저씨 나 좀 믿어주고 막 징징징 우니까 을이 그럼 꼭 가져와야 돼 라고 양복을 돌려줘요. 자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소멸하는 거야. 점유를 잃어버려서. 그러면 그 울먹울먹 하던 갑이 양복을 받아 뒤돌아서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제 안 와야지 이러고 갔어요. 근데 애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2달 있다가 7월 1일 날 아저씨 세탁해 주세요 해서 또 10,000원 채권이 생겼어요. 자, 그럼 목적물을 다시 점유했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채권은 7월 1일자 10,000원만 될까요? 5월 1일자 10,000원 합쳐서 20,000원 받아야 될까요? 상식선을 생각해 보세요. 세탁업자인데 예전에 10,000원 받을 게 있는데 안 주고 양복 가져갔는데 다시 가져와서 10,000원 또 생겼어요? 그럼 요것만 받으면 될까요? 20,000원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만약에 유치권에 있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점유와 동시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이요. 이전에 발생한 채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채권이 생기든 점유하고 있던 도중에 생기든 그건 상관없는 것이고 뭐하고의 상관성만 있으면 되냐면 목적물하고의 상관성만 있으면 된다.
자, 3번에 변제기 도래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와요. 예를 들어 유익비 상환 청구에 관해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회하면 유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변제기가 연장된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훔쳐가지고 점유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간접 점유든 상관없다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그 얘기 나와 있고 점유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에 뭐가 있냐면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립 요건에 5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뭐라고 많이 물어봤냐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당사자의 포기 특약은 무효이다. OX에. 틀려요. 앞부분은 맞죠. 법정 담보 물권인 건 맞지만 포기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권의 성립 요건들을 봤고요. 그러면 성립되면 이제 효력이 생기겠죠. 효력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